1979년 1월 30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활주로 끝자락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어둠에 잠긴 거대한 경납고들, 그리고 그 사이에 홀로 빛나는 한 대의 화물기였습니다. 베리그 항공 소속 보잉 707-323C, 등록번호 PPVL6. 브라질 국적의 이 화물기는 12시간 후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고향 리우데자네이루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공항 화물구역에서는 마지막 적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게차가 움직이고 작업자들의 손에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들이 옮기는 것은 평범한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박스마다 붙은 빨간 스티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움, 미술품, 주의해서 다룰 것. 153점. 일본계 브라질 화가 마나부 마베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성공적인 전시를 마치고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각 작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 어쩌면 수천만 달러에 이를지도 모를 예술의 집합체. 그 시각 조종실에서는 기장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가 비행 전 점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7세, 베리그 항공에서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능숙하게 계기판 위를 훑었습니다. 고도계, 연료 게이지, 통신 장비,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연료 탱크 풀, 유압 시스템 정상, 통신 주파수 설정 완료. 부조 종사 앙투안 드 실바가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장님, 기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 태평양 상공은 맑을 거야. 제트 기류만 조심하면 되지. 파울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활주로,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12시간이면 집이야. 12시간.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 동료들은 그를 하늘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비행이 없는 날에도 그는 공항 주변을 배회했고 비행기 정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비행 경로, 기상 정보, 그리고 비행기의 작은 결함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열정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집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의 마지막 비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새벽 6시, 화물칸 적재가 완료되었습니다. 153개의 박스가 기체 중앙부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작업 책임자는 마지막 체크를 마친 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그림이라던데. 엄청 비싼 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한 박스에 수천만 엔이라던데.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씻기만 하면 돼.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새벽 작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153점. 마나부 마베의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브라질을 잇는 문화적 다리였고 전후 일본 이민자들의 성공 신화였으며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탐욕의 대상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47분, 나리타 공항 관제탑에서는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의 이륙 허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리그 967편 이륙 허가. 활주로 34L, 바람 320도 방향, 팔로트. 베리그 967편 이륙 허가 확인. 활주로 34L. 감사합니다. 도쿄타워.
보잉 707의 4개 엔진이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천천히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112톤의 무게, 153점의 예술품, 그리고 6명의 승무원, 조종사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와 부조종사 앙투안 드 실바, 항공기관사 페르난도 마르케스, 그리고 3명의 추가 승무원, 모두가 12시간 후 브라질 땅을 밟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전 7시 4분,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이 나리타 공항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날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상에서 본 사람들은 평범한 화물기의 이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은 단 12시간이면 끝났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리우데자네이루로 그저 평범한 화물 운송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륙 1시간 후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이 비행기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신호도 없이, 그리고 153점의 예술품과 함께 6명의 생명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나리타 공항을 떠난 것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였고 음모였으며 그리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태평양의 침묵이었습니다. 오전 7시 4분,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은 일본 영공을 벗어나 태평양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고도 31,000피트, 속도 시속 850km,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조종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만이 파울로 세자르 기장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구름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군. 매번 봐도 질리지 않네요, 기장님. 하늘은 언제나 다른 모습이야. 같은 하늘은 없어. 오전 7시 22분. 도쿄 관제 구역을 벗어나며 베리그 967편은 일본 항공교통관제소의 마지막 위치 보고를 전송했습니다. 도쿄 레이디오 베리그 967편입니다. 현재 위치 북위 35도, 동경 153도, 고도 31,000피트. 다음 위치 보고 예정 시각은 7시 50분. 베리그 967편 도쿄 레이디오. 확인했습니다. 다음 위치 보고해 주세요. 안전한 비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쿄. 베리그 967편 교신 종료. 이것이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7시 22분 18초. 이 짧은 무전 이후 파울로 세자르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도쿄 항공교통관제소의 레이더 스크린에는 여전히 베리그 967편의 트랜스폰더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녹색 점. 항공기 등록번호 PPVLU. 고도 31,000피트. 정상이었습니다. 7시 45분. 레이더 담당 관제사 타나카 히로시가 커피를 마시며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베리그 967편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조롭네. 다음 보고는 7시 50분이군. 그러나 7시 50분이 되었을 때 보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 51분. 타나카 관제사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베리그 967편 도쿄 레이디오입니다. 위치 보고 바랍니다. 침묵. 타나카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베리그 967편 도쿄 레이디오입니다. 수신되십니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타나카는 레이더 스크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베리그 967편을 나타내던 녹색 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이게.
그는 레이더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항공기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직 베리그 967편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7시 53분. 타나카는 상급 관제사를 불렀습니다. 사토 과장님, 베리그 967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7시 50분 위치 보고가 없었고 지금 확인해 보니 트랜스폰더 신호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교신은 7시 22분. 북위 35도, 동경 153도였습니다. 7시 55분. 도쿄 항공교통관제소는 긴급 경보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베리그 967편에 대한 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항공사 비행기들에게도 협조 요청이 내려갔습니다. 전 관제소에 알립니다. 도쿄 레이디오입니다. 베리그 967편과의 레이더 접촉이 두절되었습니다. 북위 35도, 동경 153도 인근을 비행 중인 항공기는 베리그 967편과의 교신을 시도해 주십시오. 도쿄 JAL 412편입니다. 해당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시각 접촉 없음, 무선 교신 없음. 도쿄 노스웨스트 25편입니다. 접촉 불가. 반복합니다. 베리그 967편과 접촉 불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8시 15분. 여전히 아무 응답 없음. 8시 30분. 근처를 지나던 어떤 항공기도 베리그 967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시 45분. 일본 해상보안청과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긴급 수색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베리그 967편 긴급 주파수 121.5의 도쿄 레이디오입니다. 수신되면 식별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시 22분부터 7시 50분 사이 정확히 28분 동안 보잉 707 화물기 한 대가 태평양 상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신호도 없이. 항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항공기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레이더에서 사라지려면 기체가 급격히 고도를 잃거나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한다고. 그러나 그 어떤 긴급 신호도 없었습니다. 조난 신호도, 메이데이 호출도, 트랜스폰더 긴급 코드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베리그 항공 본사에 첫 번째 긴급 전화가 걸려온 것은 현지 시각으로 1월 29일 오후 8시였습니다. 뭐라고요? 연락 두절이요? 언제부터요? 약 1시간 전입니다. 현재 수색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베리그 항공은 즉시 위기 대응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 태평양 저편에서 올 소식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날 밤 6명의 가족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의 아내 마리아, 부조종사 앙투안의 약혼녀 카를라, 항공기관사 페르난도의 어린 두 딸, 그리고 나머지 3 승무원의 가족들, 모두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태평양은 침묵했습니다. 깊고 차갑고 끝없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 어딘가에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30일 오후 2시.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즉각 수색 구조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도쿄만 해상보안청 본부에는 긴급 상황실이 마련되었고 대형 해도가 벽면 전체를 덮었습니다. 빨간 핀 하나가 지도에 꽂혔습니다. 북위 35도, 동경 153도. 베리그 967편의 마지막 확인 위치.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00캐리를 수색구역으로 설정한다. 모든 가용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라. 200캐리, 약 370km. 도쿄에서 오사카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광활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12척이 도쿄항을 출항했습니다. PLH-01 미즈호 3,500톤급 대형 순시선. 선장 구로다 타케시 해상보안감은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는 어떤가? 현재 파도 2m, 시정 15km. 수색에는 양호합니다만. 하지만 3일 후 저기압이 접근합니다. 파도 5m 이상 예상됩니다. 3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일이군. 겨울의 태평양. 온화해 보이는 푸른 바다 아래에는 무자비한 자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온 섭씨 8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3시간.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이미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오후 4시. 일본 해상자위대 SH-3 시킹 헬리콥터 8대가 수색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저공 비행으로 바다를 사사치 살폈습니다. 고도 150m, 속도 시속 150km, 구역 A7 수색 중. 현재까지 발견물 없음. A7 수신. 계속 수색하라. 항공기 잔해 유류 유출 구명된 목.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푸른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미 해군 P-3C 오리온 해상 초계기 6대가 긴급 발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즉각 수색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일본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국제항공 안전이라는 대의 때문이었습니다. 오리온 7, 이륙 완료. 수색구역 찰리 4로 진입합니다. 오리온 7 수신. 수색 고도는 1000피트. 잔해 유류 유출 구명된 목을 주시하라. P-3C 오리온. 세계 최고 성능의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첨단 레이더, 적외선 센서, 자기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의 작은 물체라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찾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월 31일 수색작전 이틀째. 투입된 병력과 장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12척, 일본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8대, 미 해군 P-3C 오리온 초계기 6대, 미 해군 구축함 USS 타워스 1척, 민간 선박 자원 참여 23척, 수색 인원 총 850명, 수색구역 면적 약 43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2배, 2월 1일 아침, 수색 3일째, 날씨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박에 알립니다. 저기압이 예상보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6시간 후 파도 4m, 12시간 후 파도 6m 예상됩니다. 본부 미즈호입니다. 수색을 계속해야 합니까? 미즈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하지만 가능한 한 수색을 계속하라. 구로다 선장은 망원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점점 거칠어지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높아지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이 바다 어딘가에 그들이 있을 텐데. 선장님,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야 하네. 2월 2일 폭풍이 수색구역을 강타했습니다. 파도 7m, 풍속 초속 25m.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태평양,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바다.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 수십만 천미터.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워도 잠길 깊이입니다.
베리그 967편의 추정 실종 해역. 그곳의 평균 수심은 약 5,500m였습니다. 수심 5,000m.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세계입니다.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500kg. 인간이 만든 어떤 잠수함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1979년 당시의 기술로는 그 깊이를 수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심해 잠수정은 극소수만 존재했고 대부분은 연구용이었습니다. 대형 항공기 잔해를 찾는다는 것은 달 표면을 수색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월 5일, 미 해군은 최신 예인식 소나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해저 지형을 스캔하고 금속성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소나 접촉, 방위 270도, 거리 3,000m, 대형 금속 물체, 수색선들이 그 지점으로 집결했습니다. 혹시 저것이? ROV 원격 조종 잠수정과 투입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심해로 내려갔습니다. 500m, 1000m, 1500m.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건 오래된 난파선입니다. 항공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수색.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월 7일, 도쿄 나리타 공항에 브라질 정부 특별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조사단장 카를로스 메넨데스 박사, 항공사고 조사 전문가이자 브라질 민간항공청 수석 조사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 6명이 이 하늘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답을 원합니다. 박사님, 생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8일이 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생존자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이제 수색은 구조에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메넨데스 박사는 일본 당국, 미군, 베리그 항공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잔해, 유류, 짐. 무언가는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이미 일주일 동안 43만 제곱킬로미터를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곳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는 마지막 교신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베리그 967편이 마지막 보고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추락했다면? 만약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항로를 이탈했다면? 만약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2월 10일, 수색작전 12일째. 공식적으로 생존자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50세점의 예술품, 수백만 달러의 보험금, 그리고 레이더에서 사라진 28분. 태평양의 차가운 물속 어딘가에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일본 구마모토현.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베 마나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브라질과 일본을 잇는 예술의 다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1934년 26세의 마나부는 브라질 이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일본인들이 꿈을 찾아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마나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붓과 물감통뿐이었습니다. 상파울루에 도착한 마나부는 커피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땀을 흘리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1950년대 마나부 마베는 서서히 브라질 예술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독특했습니다. 동양의 서정과 서양의 추상이 만나 있었습니다.
격렬한 붓질, 폭발하는 색채, 그 안에 담긴 이민자의 고독과 열정. 마나부 마베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일본을 떠나 브라질 땅에 뿌리 내린 이민자들의 눈물과 희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1959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마나부 마베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그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도쿄에서 대규모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1978년 10월 도쿄 우에노 국립박물관. 마나부 마베 회고전 두 대륙의 대화. 150세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일본 문학의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언론은 20세기 일본이 낳은 위대한 브라질 예술가라고 극찬했습니다. 마베 선생님, 70세에 이루신 이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 나는 그저 그림을 그렸을 뿐입니다. 내 안에 두 조국, 일본과 브라질을 캔버스에 담았을 뿐입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1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작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 점당 최소 10만 달러. 대표작들은 5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50세 점 전체의 가치는 최소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0억 엔. 그리고 1979년 1월 전시가 끝나고 모든 작품은 브라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송하느냐였습니다. 도쿄 마루노우치, 로이드 보험회사 일본 지사, 보험 담당자 와타나베 켄지는 서류를 검토하며 이마를 찔렀습니다. 2천만 달러. 이건 일본 미술품 운송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 베리그는 30년간 남미와 아시아를 오가며 수많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화물이 아닙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래서 보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 보험 가액 2,300만 달러, 보험료 23만 달러, 보험 수혜자 마나부 마베 재단 및 전시 주최 측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5일, 그로부터 정확히 15일 후, 비행기는 사라졌습니다. 2월 15일, 도쿄 특파원 클럽, 각국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세계적 뉴스가 되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2,300만 달러 보험금.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림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10만 명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정말 비행기에 실렸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적재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모론 1 보험 사기설. 비행기 한 대를 포기하고 2,300만 달러를 받는다. 베리그 항공은 당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보잉 707 한 대의 가치는 고작 200만 달러. 만약 그림이 실제로 비행기에 없었다면, 그러나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무원 6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도 공범이었는가? 아니면 희생양이었는가? 음모론 2 밀수설. 그림 153점. 그것은 완벽한 은폐 수단입니다.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술품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무언가가 운송되었을 가능성을, 마약? 귀금속? 아니면 군사 기밀? 1970년대 말 냉전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일본과 브라질을 잇는 항로는 완벽한 밀수 루트였습니다. 음모론 3 납치 및 강제 착륙설.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추락하거나 의도적으로 고도를 낮춘 경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종실을 장악하고 적어도 비행으로 레이더를 회피했다면, 어디로? 북한? 소련?
혹은 태평양의 무인도? 2,300만 달러 상당의 예술품을 노린 국제 범죄 조직? 그러나 이 모든 이론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잔해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상파울루 마나부 마베의 아틀리에. 71세의 노아가는 캠퍼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그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작품 150세점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심경이십니까? 그림은 사라졌지만 예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예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림 한 점 한 점에는 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일까? 연기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3월 1일, 보험회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이드 보험의 특별조사팀이 도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시의 기록, 적재 서류, 세관 문서, 목격자 진술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론은 그림 150세점은 확실히 존재했으며 1979년 1월 30일 나리타 공항에서 베리그 967편에 적재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300만 달러. 마나부 마베 재단과 전시 주최 측에게. 그러나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비행기였을까? 왜 150세점 전부를 한 번에 실었을까? 왜 다른 운송수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날 그 항로에서 비행기는 사라졌을까? 2,300만 달러. 6명의 생명. 150세점의 예술. 그리고 하나의 진실. 이 모든 것이 태평양의 차가운 물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은 전혀 다른 곳에? 193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한 소년이 코파카바나 해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하늘을 날 거야. 그의 이름은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955년 23세 파울로는 브라질 공군 비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교관들은 그를 타고난 조종사라고 평가했습니다. 1960년 군 복무를 마친 파울로는 베리그 항공에 입사했습니다. 부조종사로 시작해 1968년 기장 승격, 1979년까지 15년간 그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총 비행시간 12,847시간, 태평양 횡단 비행 284회,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 도쿄. 우리는 파울로의 동료였던 전직 베리그 조종사 로베르토 페레이라를 만났습니다. 81세의 노인이 된 그는 41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파울로. 그는 우리 중 최고였습니다. 조종 실력도 판단력도 책임감도. 그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타면 누구나 안심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행에 관해서라면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체 성능, 기상 패턴, 비행 경로. 그는 비행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집착이었나요? 그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은 일관적이었습니다.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는 비행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비행이 없는 날에도 그는 공항에 나왔습니다. 경납고를 배회하며 정비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조종할 비행기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장님이 밤 10시에 경납고로 오셔서 내일 비행할 707의 엔진을 2시간 동안 점검하셨어요.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미 점검했습니다. 라고 해도 직접 확인하셨죠. 완벽주의? 아니면 불안? 리우데자네이루 이파네마 해변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 파울로의 아내 마리아 사비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1세. 41년간 그녀는 남편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파울로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사랑은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이었죠. 마리아의 증언에 따르면 파울로는 집에 있어도 늘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식탁에서도 침대에서도 그는 비행 일지를 썼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그의 눈은 창밖 하늘을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날, 1979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항상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소. 마리아는 그날 밤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 체념? 아니면 결심? 파울로의 집에서 발견된 개인 수첩. 브라질 조사당국이 압수한 이 수첩에는 15년간의 비행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 상황, 항로 정보, 기체 상태.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 1979년 1월 28일 도쿄 나리타 호텔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1월 30일 비행. PPVLU. 12시간.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하늘도, 비행도, 인생도. 나는 선택했다. 나는 선택했다. 무엇을? 죽음을?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이 메모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둘째, 큰 결단을 내린 사람의 각오. 어느 쪽이든 그는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1979년 1월 28일 도쿄 나리타. 파울로는 호텔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부조 종사 앙투안과 다른 승무원들과는 별도로 혼자 다른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분은 이상했습니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룸서비스로 드시고 한 번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오래 바라보셨는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월 29일 밤, 파울로는 부조종사 앙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앙투안이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이상했어요.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이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장님이 내일 비행이 특별할 거라고 하셨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특별한 비행. 무엇이 특별하다는 것일까? 1월 30일 새벽 4시. 파울로는 호텔을 떠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항 도착 직전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늘은 아름답군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말이죠.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 그는 영웅이었을까? 범인이었을까? 가설 1. 자살 테러설. 조종사의 자살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극심한 우울증, 개인적 위기 혹은 통제에 대한 욕구. 만약 파울로가 스스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면 그는 5명의 승무원과 2,300만 달러의 화물을 함께 가져간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는? 재정 문제? 없었습니다. 가정 문제? 평범했습니다. 건강 문제? 정기 검진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가설 2. 영웅설.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만약 비행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급격한 감압, 화재, 엔진 고장.
파울로는 최후까지 기체를 컨트롤하려 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메모는 자살이 아니라 위험을 예감한 조종사의 각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긴급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 메이데이 호출이 없었을까? 진실은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 그리고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어딘가에서 영원히 2020년 마리아 사비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8세. 그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파울로를 의심합니다. 미친 조종사,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는 하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든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인가, 집착인가, 영웅인가, 범인인가. 그 경계는 모호했습니다. 1979년 1월 30일 새벽,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는 보잉 707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1979년부터 2025년까지 46년의 시간, 수백 명의 증인, 수천 페이지의 문서, 그리고 하나의 질문.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79년 2월 20일 브라질리아 민간항공청 특별조사본부. 벽면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륙 1979년 1월 30일 07시 04분, 마지막 교신 07시 22분, 레이더 소실 07시 50분 추정, 위치 북위 35도, 동경 153도, 승무원 6명, 화물 만화부 마베 작품 153점, 미확인 사항은 추락 원인, 정확한 추락 위치, 생존자 유무, 잔해 위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종된 6명 승무원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46년 동안 답을 기다려왔습니다. 부조 종사 앙투안 드 실바의 약혼녀 카를라, 당시 26세. 우리는 3개월 후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드레스도 마쳤어요. 앙투안은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고 항상 미래를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본 날을 기억하십니까?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제게 선물을 줬어요. 작은 목걸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3주 후면 돌아올게. 그때까지 드레스 입어보는 연습해도. 라고. 하지만 그는 카를라는 3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앙투안의 사진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30일이면 바닷가에 나가 꽃을 던졌습니다. 항공기관사 페르난도 마르케스의 딸 이사벨라, 당시 8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키가 크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제게 비행기 장난감을 만들어주시곤 했죠.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저 아빠가 언제 와? 라고 계속 물었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아내는 3년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982년 그녀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장례식도 없이, 무덤도 없이, 그저 빈관에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 나리타 공항. 1979년 1월 30일 새벽 베리그 967편의 출발을 지켜본 사람들. 그들의 증언은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화물기 출발이었어요. 다만
기장님이 이륙 직전에 경납고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무언가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화물 담당자의 증언. 153개의 박스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두 미술품이 맞았습니다. 밀수나 불법 화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관제사 타나카의 증언. 7시 22분 교시는 정상이었습니다. 파울로 기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긴장한 기색도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8분 사이에 무슨 일이? 그것이 우리가 평생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조사팀은 모든 단서를 모았습니다. 단서 1 기상 상태. 1979년 1월 30일 해당 구역의 날씨는 양호했습니다. 난기류, 뇌우, 강풍 모두 없었습니다. 기상 조건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단서 2 기체 상태. PPVLU 기체는 2주 전 정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엔진, 유압장치, 전자 시스템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구조적 결함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서 3 연료. 만재된 연료로 최대 12시간 비행 가능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향했다면 반경 5,000km 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5,000km. 북쪽으로는 알래스카, 서쪽으로는 중국, 소련, 남쪽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무수한 섬들. 단서 4 트랜스폰더. 트랜스폰더가 꺼진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기체가 파괴되었을 때. 둘째,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셋째, 누군가 의도적으로 껐을 때. 의도적으로. 그 단어는 무거웠습니다. 실종 후 몇 주 동안 수십 건의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목격자 1 필리핀 어부. 1월 30일 저녁 저고도로 비행하는 큰 비행기를 봤습니다.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격자 2 마셜제도 주민.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불빛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목격자 3 미국 해군 수병. 우리 배 근처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수면에 이상한 잔해가. 그러나 모든 제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미스터리가 클수록 목격담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1980년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조사단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00페이지, 18개월간의 조사 결과 베리그 967편 실종은 원인 불명으로 남습니다. 물리적 증거 부족으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 조종사 실수, 납치 혹은 의도적 행위. 하지만 증거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도 이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항공기록보관소 지하 3층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 그곳에 베리그 967편의 모든 기록이 잠들어 있습니다. 비행 계획서, 승무원 명단, 화물 목록, 통신 녹취록, 수색 작전 일지, 증언 기록, 그리고 미해결이라는 빨간 도장. 가끔 연구자들이 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46년 동안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46년.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냉전은 끝났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곳곳을 감시합니다. 심해 탐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베리그 967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증인, 수천 장의 문서, 수만 시간의 조사. 그러나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단서는 많지만 진실은 없습니다. 증언은 많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많지만 답은 없습니다. 태평양은 넓습니다. 그 어딘가에 6명의 생명과 150세점의 예술과 하나의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비밀을 지킵니다. 영원히. 태평양.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외로운 바다. 면적 1억 6,500만 제곱킬로미터. 평균 수심 4,280m. 가장 깊은 곳 11,034m. 이곳에는 인류가 밝히지 못한 비밀이 무수히 잠들어 있습니다. 난파선, 실종된 항공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1979년 3월 30일, 실종 2개월째.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미즈호는 여전히 태평양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선장 구로다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0일. 6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찾았는가? 아무것도요. 이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개월간의 수색 결과 스캔한 해역 78만 제곱킬로미터, 투입된 선박 연인원 142척, 투입된 항공기 연인원 89대, 투입된 인력 총 3,420명. 발견된 것 없음. 4월 15일,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수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의 광활함 앞에서 우리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4월 30일, 수색작전 공식 종료. 3개월간의 노력이 끝났습니다. 수심 5,000m. 그곳은 인간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세계. 영원한 어둠. 영원한 침묵. 심해 5,000m. 그곳은 다른 행성입니다. 압력은 500기압. 인간을 순식간에 짓눌러 버릴 수 있습니다. 온도는 섭씨 2도. 영원한 암흑입니다. 1979년 당시 그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잠수정은 전 세계에 고작 3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정들도 넓은 바다를 수색하기에는 너무나 느리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심해 잠수정의 속도는 시속 3km입니다. 시야는 고작 50m, 78만 제곱킬로미터를 수색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수십 년.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해류가 잔해를 흩어놓습니다. 심해 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진흙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심해 5,000m. 그곳에는 빛도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압력과 어둠과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그곳 어딘가에 보잉 707의 잔해가 누워 있을까요? 부서진 동체, 휘어진 날개, 녹슨 엔진, 그리고 그 안에 6개의 이름.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 앙투안 드 실바, 페르난도 마르케스, 그리고 이름조차 잊혀진 3명의 승무원.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채로 하늘을 꿈꾸던 그들이 이제는 영원히 바닷속에. 1979년 5월 15일, 리우데자네이루 대성당.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 희생자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관은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6개의 이름이 적힌 명패만이 제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여, 바다 어딘가에서 잠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들의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 사비노는 남편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카를라는 약혼자의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8살 이사벨라는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아빠는 긴 여행을 하고 계셔. 그날 이후 매년 1월 30일이면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후 수십 명, 20년 후 가족들만, 30년 후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2025년, 심해 탐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율수중 로봇 AUV, 위성 해양 지도 시스템, 인공지능 잔해 탐지 알고리즘. 2009년 에어프랑스 447편이 대서양에 추락했을 때 2년 만에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실종되었을 때 전 세계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 기술이라면 베리그 967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색 구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46년이라는 시간, 잔해는 이미 진흙에 묻혔을 겁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수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베리그 항공은 2006년 파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평양은 거대한 무덤입니다. 수천 척의 배, 수백 대의 비행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심해 5,000m. 그곳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이름이 잠들어 있습니다.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 하늘을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바다가 그를 품고 있습니다. 앙투안 드 실바. 미래를 꿈꾸던 청년.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페르난도 마르케스. 두 딸의 아버지. 이제는 사진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153점의 예술. 마나부 마베의 풋길. 이민자의 꿈과 고독이 담긴 캠퍼스들. 이제는 영원한 어둠 속에. 태평양은 침묵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출렁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그리고 5,000m 아래, 어둠 속에서 진실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은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1월 30일, 실종 40주년.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NHK 특집 다큐멘터리 태평양의 미스터리 베리그 967편을 찾아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2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40년 전 153점의 예술품을 실은 비행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방송 후 일본과 브라질에서 새로운 관심이 일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는 수천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는 음모론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추락시켰을 거야. 보험 사기가 확실해. 그림은 애초에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북한으로 납치되었을 가능성은?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 무인도에. 추측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마나부 마베. 1979년 실종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1세의 노아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달라졌습니다. 1979년 이후 마나부 마베의 작품은 확연히 변했습니다. 이전의 격렬하고 폭발적인 색채가 사라졌어요. 대신 어둡고 침울하고 무거운 색조가 지배했습니다. 마베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5년 한 브라질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3점. 그것은 내 인생의 반이었습니다. 50년간 그린 작품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그 그림들 속에 내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1997년 9월 22일 마나부 마베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바다라는 제목의 추상화였습니다. 캠퍼스 전체를 뒤덮은 짙은 푸른색, 그 속에 작은 빛 하나.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베는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실종 45년, 승무원 유족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울로의 아내 마리아, 2020년 사망. 앙투안의 약혼녀 카를라, 2018년 사망. 페르난도의 아내 루시아, 2015년 사망. 그들은 평생을 기다리다가 답을 얻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살아있습니다. 페르난도의 딸 이사벨라, 지금은 53세. 그녀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8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들로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생각하십니까? 매일요. 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날던 영웅이었다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베리그 플라이트 967편 실종 사건. 이 사건은 항공 역사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비행 추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고가 화물 운송 시 보안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미스터리는 존재하는가?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실종되었습니다. 239명을 태운 보잉 777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베리그 967편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비행기일까요? 153점의 예술품일까요? 6명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진실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 것은 아닐까요?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는 영웅이었을까요? 범인이었을까요? 마나부 마베는 피해자였을까요? 공범이었을까요? 베리그 항공은 무고했을까요? 유죄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태평양 어딘가에 심해 5,000m 영원한 어둠 속에 보잉 707의 잔해가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서진 동체 안에 150세개의 박스가 흩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마나부 마베의 푸칠이, 이민자의 꿈이, 두 대륙의 대화가 영원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비행기는 바다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태평양의 무인도 어딘가에, 어쩌면 전혀 다른 나라에,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의 힘입니다. 답이 없기에 상상은 끝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에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설은 더욱 깊어집니다. 1979년 1월 30일, 46년 전 그날 새벽, 파울로 세자르 사비노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아마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